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나는 꼽살이다. 출산 10회 시작합니다. 이 책은 지난 수년간 언론 국가기관 힘겨운 투쟁을 겪으면서 저 나름으로 정리한 기록이고요. KBS 퇴출, MBC 퇴출, 이명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줌마, 순학질 누나, 김미화의 새 책. 김미화의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절찬 판매 중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들이 부르세요.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비로소 시민이 등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 한진중공업 파업지지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투쟁,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연대를 알고 절망을 모르는 좀 더 강력해진 시민. 이제 그 시민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제는 시민의 시대다. 시민의 시대를 예견한 우석훈 박사의 해안이 빛나는 책. 시민의 정부, 시민의 경제. 한스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재벌계 연구소와 조중동에 맞서 경제정보 독립을 위한 전쟁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선대위는 정직합니다. 정부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총수가 아닌, 국가와 권력자가 아닌, 시대와 국민을 위한 바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99%가 1%에 속지 않도록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믿을 수 있습니다. sdinomics.com. 나는 꼽살이다 방송 내용을 책으로 엮은 우석훈 선대인의 문화를 위한 경제학.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세계 경제 위기, 룸사롱, 골프장의 경제학. 가장 쉽고 재밌고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에피소드 1. 우석훈 선대인의 문화를 위한 경제학. 시사인북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세요. 화천 미건수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정말 해봐. 꼽살이다. 나는을 붙여야지. 시작.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정말 또 해봐. 꼽살이 저기 있는데. 어디 있어? 저기.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99%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낙곱살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곱살 파이팅입니다. 와. 나는 꼽살이다. 와. 자, 이번 주 오프닝에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은 우선 선띠리부터. 예,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사시는 이재훈 씨께서는 두 돌 갓 지난 아들 종훈이와 녹음한 오프닝을 보내주셨는데요. 자꾸 나는을 빼먹고 꼽살이다라고만 해서 고생하셨다고요. 그리고 용뜰님 새로운 성대모사 계속 개발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재훈 씨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들을수록 정치, 경제,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듣지 말아야 하나 할 때도 있지만 어두운 현실을 뛰어넘을 희망이 있을 거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듣겠다고요.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띨띨이들이 너무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맨날 무슨 퍼펙트 스톰이다. 집 사지 마라. 뭐 이렇게 가면 한국 경제 망한다. 근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뭐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지.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건 잘못했다고 까기만 하면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요. 그 조선일보나 뭐 어디서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형국이냐면은 똥이 한 무더기 쌓여 있는데 그 냄새를 지우려고 향수, 페브리즈를 뿌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맞지 않습니까? 넌 말을 해도 그렇게 더럽게 한다. 비유를 해도. 아니 근데 살살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 그러니까 너도 한무대기라고 생각해? 한 트럭. 한 트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다룬 게 대학 개혁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앞에 있던 큰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최근에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신문에는 안 나오는 건데 종편이 망했잖아요. 종편이 망하니까 우리는 그 망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 사람들 망했으니까 새로운 또 먹거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연세대학교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주식회사식으로 경영을 해서 돈을 뽑아먹을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지금 삼성은 청대 가져갔잖아요. 고대는 사실상 동아일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연대는 꼭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우영 씨가 인마이 포켓 하려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가 시작이 기독교 학교였어요. 감리교. 네, 아니요. 감리교. 여러 교단들이 그 말하자면은 같이 기업 표현으로 하자면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교단들 몫으로 이사가 있어요. 그 이사 지분을 우리 방우영 회장님이 다 먹으셨어. 아, 언제? 최근에 한 1, 2년 전에. 아, 정말? 네. 연세대 이사회는 지금까지 4명의 공교단 파송 이사를 두고 있었고 이들은 사회 유지 이사로 불리는 다른 2명의 기독교인 이사와 함께 기독교 건화기념을 지키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세대 이사회가 교단 파송 이사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자 교계는 이를 교계 입김을 차단하고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방우영 이사장의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목회자 정의 평화협의회 전 상임의장 서일웅 목사. 기독교 건화기념으로 설립된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범죄이며 용납할 수 없는 강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서 돈을 빼갈 수 있고 장사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지금 법안도 고치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죠. 한국 사회가 지금 이명박 5년 동안에 우리 상상 초월로 망하고 있거든요. 네. 연세대를 조선일보가 먹고 고려대를 동아일보가 먹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종편 체계에서 종합대학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한 트럭이 뭐야? 아니 그 급하니까 이제 토건이나 4대강 같은 얘기를 먼저 한 건데 뒤에 뒤져보면요 택도 없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천 미건스에서요 추석 때 고향에 못 내려간 사람들끼리 추석 음식 대전을 벌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미건스 회원 15분이 함께 녹음하신 오프닝 보내주셨습니다. 거울주간 전라도 사투리까지 섞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사투리 어렵던데. 그러니까 용띠리. 예, 허솔 씨께서 오프닝 보내오셨는데 이분은 그 안철수 후보 성대모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그게 너무 경박한 안철수다. 잘 들어보세요. 네. 전에는 박근혜 성대모사도 들어왔고요. 진짜. 네, 문재인 성대모사만 들어오면은 대선 주자 빅3 성대모사가 다 들어오는 건데,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가 다 좀 어떻게 해보지.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그거 괜찮고. 예, 그거 괜찮고.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딸 박근혜입니다. 정수장학회는 뭐하는 장학회입니까? 자, 사연이 또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진우 기자의 열렬한 팬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주 기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은 정말 주진우 기자의 매력에 홀딱 빠졌습니다. 이거 우리 프로그램에 보냈지? 그래서 말이에요. 다음에도 꼭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진우 파이팅!
하고 박공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박공주. 누군가? 예. 도통 모르겠네. 예. 자, 근데 사연을 수첩을 한 장 찢어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즐거운 대화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네. 격렬한 대화였죠. 예. 그때 우리 주진우 기자 그 팬클럽이 있어요. 네. 쪽팔리게 살지 말자. 줄여서 쪽말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박근혜 후보가 이제 주진우 기자를 지목한 거 아닙니까? 지명한 거 아니에요? 지명은 아니고 지목을 손을 했는데. 엄청 크게 들었나 봐. 저요 막 이렇게 했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주진우 기자 얘기는 딴 기자를 지목했는데 자기가 일어날 때 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몰랐던 우리 쪽말 회원들은 박근혜도 어쩔 수 없는 주진우의 매력에 홀딱 빠져가지고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이런. 근데 지금 박공주는 이 저 후보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인물 같다는 거 요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해외에서 오프닝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이문구 씨, 멀리 있지만 12월 19일에 꼭 세상이 밝아지는데 우리 가족도 일조하겠습니다. 강민 엄마 그리고 5살 강민이가 보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여기 한국에 사는 분들 놀러 가는 것도 좋은데 이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 못해서 속상한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연장돼서 꼭 투표해야 되는데. 네. 나는 kop살이다 오프닝 앞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고 녹음 파일 보내주실 메일 주소 우리 용띠리. naggobsal 낙곱살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뭐 어느 집에나 엄마 누나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낙곱살에도 지금 말썽꾸러기 한 명이 있는데 선띠리 사고를 쳤네. 사고를 쳤어. 이번에 어느 대통령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며. 엄밀히 말하면 뭐 그냥 캠프에 들어갔다 치죠 뭐. 캠프에 들어간 거가 아니야? 아니 캠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캠프 앞에다 텐트를 쳤다는 게 이제 선필 형님의 주장이에요. 뭔 소리요? 얘기를 해봐. 한 발 담그나 두 발 담그나 다 밖에서 보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봐. 무슨 아니 얘기야?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이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이걸 정책화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국민정책제안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단장을 원래 이제 캠프 안에 있던 분 한 분 모시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라고 이제 저를 뭐 영입한 거죠. 영입. 자기 입으로 영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끌고 있어요. 우띠리는 예. 너는 형이잖아. 나 가라 그랬어요. 형이. 그러니까 네가 형이면 말렸었어야지. 네가 어떻게 더 부추겨가지고 너 뭐라고 그랬어? 아니 네가 근데 뭐 해라고 그랬다며. 선들이 한참 그런 일을 할 나이고. 나이가? 네, 딱 지금 그런 경험이. 형님은? 저는 이제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은퇴 직전이라 이거지 자기는. 맨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걸 전달하는 그런 취지가 괜찮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무슨 위원장 중에 한 명이다.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별도로 그걸 모아낼 수 있는 창구니까 그런 잘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실제로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죠. 뭐 행사들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편의점 알바들 우리 다뤘잖아요. 낙곱살구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직 우리가 좀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이야기만 했는데 건설 현장에 이제 덤퍼 트럭 운전사들. 덤퍼.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후보들도 잘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것들이에요. 소소한.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 또는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그런 사람들. 또 뭐 특수 장애 아들 뭐 이렇게 특수교육하는 문제. 이런 현장들을 좀 연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 있겠다 싶고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연구소는 최소 10년 동안 제가 책임자로 이제 계속 갈 거고. 근데 다만 이 기회가 뭐 우띠리 형님도 이야기했지만 좀 괜찮아 보여서 또 국민들의 정책 배달부 역할을 한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한 2달 정도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용무지 쏟아지대. 그렇지. 너 아까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어? 용띠리가 이해가 된다고?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존경스럽다니까. 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러니까 나는 살고 뭐 있어서? 용띠 욕 먹은 게 뭐 100분의 1점 먹는 건데. 욕 먹는 거는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서울시장 후보인 노회찬 후보의 제가 수원회장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쪽 진영에 유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2% 땄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욕을 내가 뒤지게 먹었죠. 너 때문에 졌다고. 그런 거구나. 사실은 0.4% 차인가? 5% 차인가? 근데 노회찬 후보가 그때 2%를 얻었거든요. 아, 그 표가 다 한명숙한테 갔다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며칠 동안에 제가 평생 먹은 욕만큼 먹었어요. 그런데 또 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탄생했잖아. 어찌 보면. 우리 선띠리가 지금 하여튼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러면 정치계 선배로서 우리 용띠가 왜 그러세요? 정치 아니라니까. 아니 안 가본 나는 이런 거 많이 했다니까요. 그 전에. 이건 정치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그냥 곁 가지고 나는 출마를 했잖아. 아, 그러니까 달라? 아니 출마를 후보가 됐는데. 아니 캠프가 아니고 캠프 장이었구나. 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선딜 형님이 거기 참여하는 거는 아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캠프가 아니라면. 아니 용질도 자기 캠프가 있었어요 그때. 그렇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전 이렇게 보거든요. 야권이 승리하는 길은 멋진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다. 단일화만이 아니라 멋진 단일화를 이뤄야 되는 건데 멋진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선제 조건은 뭐냐? 각 캠프가 문재인 안철수 이 캠프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계속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지의 그 파이를 굉장히 키운 다음에 합쳤을 경우 그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죠. 네. 그렇죠. 뭐 저도 사실 정확하게 어찌 보면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틸 형은 국민들, 서민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바람들을 수렴을 해서 정책화, 공약화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건데 이게 파이 키우는 일이거든요. 하여간 저는 이 대선 국면에서 참 마음이 편하네요.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 넌 이미 쓴맛을 보여줬잖아. 자,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귀한 손님들이 오셨네요. 네.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 수업 안 하시고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저녁이라 수업 없나? 5시인데. 수업 없네. 네, 저는 해직 교사여서요. 그러시군요. 여기 저 지하에 벙커원에 어쩐 일이십니까? 예, 저희가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교육운동단체들이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년 대선에서 교육정책이 좀 전면적으로 좀 바뀔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협력 중심의 교육 그리고 또 차별보다는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교육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인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한 40만 분들의 서명을 41만 2,452명. 네. 거짓말하고 그래. 42만은 넘으시겠네. 네. 금방 막 들어오셨다면. 네. 커피 3분들만 이제 세고 있습니다. 예, 좀 서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시청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학생, 시민, 학부모, 교사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또 그날이 또 학생의 날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그날 자기의 요구를 갖고 거리로 나와서 저희와 함께할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연희 집행위원장 선생님. 일제고사 반대하시다가 해직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사학비리 관련해서요. 사학비리 관련해서? 예, 싸우다가 해직이 됐는데, 최근에 강릉교육감께서 복직을 시켰죠. 그래서 국립학교 복직이 됐었는데, 2조 장관에 의해서 하루 만에 해직이 또 됐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2번 잘렸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거죠? 한마디로. 아니요, 장관이. 2조 장관이. 예, 2조 장관이. 저희 그 전에 이제 강릉교육감 시절에 제가 복직이 됐다가 2조 교과부 장관에서 하루 만에 또 회식이 됐어요. 학생들 보고 싶으시죠? 아유, 그럼요. 그립죠. 그럼요. 네, 그냥 교복 입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만 봐도 눈물이 나실 것 같아요. 예, 특히 대학로 근처에는 영화 연극 보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짠하니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2번 죽이는 거야. 그래요. 어느 학교 오셨어요, 선생님? 서울에 있는 동일여고에서.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국어 과목. 국어 선생님. 너무 참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국어 선생님. 하여튼 12월 19일 날
정말 그때 11월 3일. 11월 3일. 11월 3일에 모임을 가지시고 이제 그 광화문에서 네, 모이시고 시청광장입니다. 시청광장에서 서울광장. 그리고 예. 12월 19일에 예. 좋은 결과. 야, 그날 12월 19일에 일거에 해결되는 게 많네. MBC 문제,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우리 조 스승님 복직 문제. 예. 해결돼야지. 우리는 지상으로 좀 올라가나요? 그러게. 벙커는 벙커로 그냥 남을 것 같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자, 최근의 뉴스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99%를 위한 납곱살만의 편파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세계는 그리고 띨띨이는. 자, 우리 띨띨이들 오늘은 뭐 준비해 왔는지. 오늘은 제가 먼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예. 용띠님. 아까 우리 우틸 형님이 그 대학 개영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그 상가집에서 모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대학 교수예요. 그 미국 독일 가서 정말 어렵게 공부해 갖고 와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그런데 비정년 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정년 게 있대? 트랙.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교수가 이제 되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되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고 또 전통 아니었습니까? 그 정년이 보장된다는 건 뭐냐면은 중간에 못 자른다는 겁니다. 철밥통이지.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철밥통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자리가 보장되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지나면서 그래도 바른 말 했던 분들이 국립대에도 사립대에도 그 교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언론사나 일반인 같이 그렇게 뭐 MB 정권 욕했다가 잘리기가 부지기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대학 교수들은 잘 안 잘렸단 말이죠. 그건 이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정년 트랙이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도. 만약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당신 불합격이요. 그러면은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느 교수가 학교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으며 또한 세상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또 정년 보장 때문에 연구도 게을리하고 뭐 좀 그냥 만연하게 계시는 교수님들도 솔직하게 계시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정권으로 갔다가 뭐 또 그러니까 바른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정권에 아부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치적인 교수. 근데 그런 교수를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비정년 트랙으로 간다. 저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안이래? 그 대안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틸 형님? 어떻게 봐?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존재는 자본주의보다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의 신과 싸우면서 인간을 독립시키고 인간의 권한을 위한 기구였으니까 자본주의가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지만 대학은 영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데가 아카데미로서 가질 수 있는 사회로부터의 일반적인 독립, 그다음 자본으로 독립 같은 거는 오래된 가치니까 저는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이 썩으면은 그럼 맨 마지막에 얘기해 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자본주의 이전에 생긴 제도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권 차원의 문제보다 더 긴 거거든요. 지금 있는 학교도 큰 대학들이 전부 다 외정시절 일제 때 생긴 거 아니에요. 건국보다 오래된 역사니까 한 정권이 지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정치 쪽으로 나가는 교수님들이 정말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 조선일보 입장을 보면 바른 소리 하겠죠. 그렇지. 그런 교수님들이신가? 라는 데는 좀 의문이 있잖아. 하여간 교수님들 중에 문제 많은 분들 많이 계시죠. 연구 안 하고 검토 안 하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신의조차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학에서 교수를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대학의 본인의 기능을 계시잖아 비정규직 강사 선생님들. 우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분들 역시도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얼마나 애들이 우습게 하는데요. 제가 그 교원 노조의 노조원 아닙니까? 그렇구나. 근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걸 잘 지켜나가는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하준 선생님 계신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비정규직 자리를 많이 늘려서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좋은 학교들은 그러니까 소신껏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자기 소신껏 얘기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드는 학교가 좋은 학교고 총장 눈치 보고 뭐 신문 눈치 보고 청와대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학교는 좋은 학교는 아니죠. 그렇지.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교수님들이 정년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윗분들 자기 그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 있고 그 사람 말에 순응하게 돼 있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바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누구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교수들 입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정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거에 이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빵점 맞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 길들이기니까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자리도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치 탄압이죠, 일종의. 유치한 놈들이에요. 아주 밥줄 갖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교수 못지않게 기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합니다. 저 MBC의 시용 기자들 보세요. 시용 기자들이 한 1년 써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처신하냐 이거예요. 그치. 기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 또 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취재를 하며 보도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엑스파일 얘기한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임시직으로는 이상호처럼 하기 어렵죠. 그래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저 선띠리한테 민원 넣을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평생 가도 그 전임 교수는 못 되고 비정년 강의 전담 교수로 끝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카이스트가 최근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자격 미달 교수 6명을 탈락시킨 데 이어 연세대학교도 이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처음으로 교수 5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그 하우스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우스프? 하우스프. 곰돌이 푸는 들어봤어도. 하우스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게 뭐 하우스프 대책 내놔라. 그리고 대책 내놓는 게 굉장히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우스푸어들이 이제 뭐 그렇게 선택을 잘못해서 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등 그래서 막 개인적인 선택을 자꾸 이제 문제 삼는 식으로만 가는데. 그러고도 지금은 집사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말은 하우스푸어인데 핑계는 그렇게 되면서도 사실은 건설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 계속 TV 보다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집사라고. 그래. 정책금융공사 광고처럼 돼 있는데 하여간 아니 집을 사면 싸게 빌려줄게 돈을 아니 그 TV 광고더라고요. 그게 주택금융공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지금 집값 빼서 이렇게 안정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빚 더 내게 해줄 테니까 집 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문구가 그래요. 아예 전세 빼서 집 사라는 식으로 지금 광고 문구가 돼 있거든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황당하죠, 정말로. 근데 지금 대선 국면에 그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왜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 그 정책의 스탠스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킨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서 사람들이 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전세 너 사니까 불편하지. 대출도 해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 이런 식의 기조였다는 거예요. 그게 늘 말은 내 집 갖게 해준다는 둥 뭐 내 집을 이렇게 갖는 그 부푼 꿈을 꿀 수 있다는 둥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푸어가 그냥 개인적으로 다 탐욕만 부려서 그런 거냐? 뭐 일정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우스푸어를 누가 양산했는지를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계속 이런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예, 계속 가계대출 늘리는 방향으로 DTI 규제 뻑하면 DTI 규제 풀어서.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LTV라는 게 있고 DTI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LTV라는 건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집값 대비해서 대출액을 이렇게 정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사실은 LTV 규제는 계속 처음부터 빨리 했고 그다음에 한 번도 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금융권 보호막이거든.
그런데 DTI 규제라는 건 일반 가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인데 이거는 LTV는 절대 안 풀면서도 DTI는 시도 때도 없이 풀었다, 조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야말로 가게들을 희생해서 얼마든지 부동산 부양에 쓰겠다라는 걸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계 부채를 늘려왔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난 4년 1분기 동안에만 한 240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려놨다. 거기다가 그러면 아까 뭐 공공기관 이야기했잖아요. 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그 지랄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넌 지금 좀 높은 분이 됐으면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아니요, 저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니까, 진짜로. 저질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건 저 같은 야인들이 하는 그럼 지랄어 더 풍자크? 자, 거기다가 건설업체들 어땠나요? 건설업체들 막 뭐 선분양제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거든요, 이게.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있죠.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입주할 때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선분양할 시점에 아주 막 사람들 막 되게 자극해서 그다음에 뭐 뜻다방 동원하고 임직원 동원해서 막 수만 명씩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광경 연출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 굉장히 거품 잔뜩 묻어 있는 그 비싼 분양가에 분양하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 뭐 어떤 그 하자가 있던 이런 거 거의 신경 안 쓰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값 떨어지면 사실 이제 수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물론 이제 빚내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막 조장한 주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분양이 돼도 뭐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그건 미분양 물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뭐 별로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뭐 5% 뭐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막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또 빚도 안 왔죠.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게 선분양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우리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3년에서 5년 만기 그 5년 거치기간 만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씩 이자만 내다가 이게 3년, 5년 거치기간 끝나면은 막 원리금 동시에 내야 되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80%의 가게가 이자만 내고 있는데도 지금 이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선분양제하고 3년, 5년 거치 이렇게 주택대출 상품하고 맞물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선분양자에서 분양을 일단 받아요. 막 무리하게.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그냥 입주 시점에 집값 올라 있으면 아 이게 판다. 또 더 오를 것 같으면 좀 보유했다가 나중에 판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투기를 부추기도록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에 팔아야 딱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구조를 짜는데 지금 어그러진 거죠. 그런데 그게 올라주면 뭐 가게 입장에서도 뭐 집산 가게 입장에서도 괜찮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해 누가 보냐. 건설업체들은 손해 안 봐요. 이미 분양 끝냈으니까. 금융회사들도 이미 불려준 거니까 그리고 주택 그 담보 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가게들만 하우스포로 전락하고 완전 깡통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올라갈 수도 있잖아. 소득이 주는데 어떻게 그건 올라가요? 뭐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지금 그렇게 해서 안 파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선뜻 얘기한 것처럼 GDP는 늘지 몰라서 기업은 잘 살게 된 기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는 것 같은데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그 속도로 늘지가 않거든요. 괜히 돈이 없는 집을 어디서 사요. 돈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열받은 선띠리의 세계는 그리고 띨띨이는 이었고 아파트 1,100여 채를 짓는 서울 왕십리 공사 현장. 서울 동북부의 알짜 뉴타운으로 꼽혔지만 상당수 미분양 상태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그 사업비 이자로 인해서 그 손실이 더 클 것 같아서 조합원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 우띠리는 GCF 얘기 해보려고요. CF? GCF. GCF는 이번에 이제 송도에 인천 위치한 송도에 들어왔다는 거.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 이렇게 돼 있는 좀 점잖지 않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에 성공한 거는 뭐 축하할 일이고 잘한 일인데 국제기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토건으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게 녹색 기후 기금이야?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설령 그런 효과가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선진국으로서는 점잖지 않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는 건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구가 제네바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들은 제네바인 게요. 제네바 물가도 비싸요. 사실 국제기구 많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국제기구가 평생직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옮겨요. 많이 옮기니까 그렇죠. 제네바 안에 있으면은 그 제네바에 있는 또 딴 데로 옮기고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제네바 밖에 있으면 사실은 조금 이제 외부리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학위 받고서 맨 처음 왔던 직업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 WTO에 자리가 났었어요. 근데 학위 받고 제네바에 또 가려니까 나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갔었는데 제네바가 어쨌든 선호도 1위고요.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파리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거기 있고 OECD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제네바에 갈 거냐, 파리에 갈 거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데도 놓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GCF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는 완전히 토건적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송도의 아파트를 올릴 거냐, 딱 요거만 남은 건데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본회가 있어요. 그 본회인데 본 시내는 아니고 한 20분 정도 라인강 따라 내려가면은 거기 사무국이 있는데 독일도 그렇게 좀 점잖지 않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던 게 그 베를린을 수도로 옮겼잖아요. 옮기고 나니까 보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논의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유치해오자. 근데 그렇게 시작된 거라서 또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송도의 GCF를 이제 유치하는 거는 우리가 건물을 내주고 임대료도 내주고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지불한 거 혹은 이면 계약서가 있으면 그거랑 이득이 들어올 걸 따져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지금 잘 얘기를 안 하고요. 요 똑같은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은 일본도 토건 한참 할 때 그러니까 유엔 대학 혹은 유엔 개방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유엔에도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동경이 유치를 했어요. 근데 그 정확히 얘기하면 동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요코하마 유치를 했죠. 그때도 일본이 우리랑 지금 똑같았어요. 뭐 유엔 대학을 유치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막 돼서 이제 요코하마가 살아나고 그러고 나면은 그 요코하마 안 살아났고 그 다음에 최근 아니지 한 몇 년 됐는데 그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좀 티칭을 해볼까 하니까 그때 왔던 자리가 그 마침 요코하마에 있던 그 유엔 개방대학의 교수 자리가 저한테 제의가 왔었거든요. 그거랑 지금 선대인 나왔던 그 케네디 스쿨에도 기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두 개가 왔었는데 형님 지금 국제적인 명성이 자자해요. 그냥 놀자 그러고서 안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보니까 요코하마에 그렇게 크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시부야로 옮겼더라고요. 그 시부야에서는 진짜 연구를 거기서 하고 요코하마는 껍데기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CF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뜻과 유엔에서의 협력을 한다 이런 거를 축하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국제적으로 잘할 거냐라는 그런 점잖은 모습을 보여야지 송도에 아파트 오를 거라고 막 박수치고 힘을 쓰는 거는 나 외국 사람들 창피해요.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GCF가 이게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보니까 자자하진 않고 그래서 이름도 너는 제대로 모르니 이 G가 녹색 아니야 그린 아니요. 무슨 글로벌이요. 착각했죠 금방.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 클라이맥 펀드. 형님이 그렇게 모를 정도면 자자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커질 확률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IMF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런 국제 기구를 지역 개발의 장치로 쓰거나 그런 거는 토건 시절에 동경이나 한국 같은 데에서만 벌어지는 거고 설령 그런 효과가 있더라도 이렇게 내놓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연간 3,8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지역 경제에만 연간 1,900억 원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각각 내다봤습니다. 완벽하진 각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심각한을 위해서 밤잠까지 설쳐가며 용감한 내시 뭉쳐 정치에게 쫄지마 또 경제에게 속지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친다 국민에겐 헛소리 다 들켜놓고 큰소리 낙곱살이 밝혀내는 권모술수 눈속임 사람값이 싸구려인 물질 만능 사회 빚더미에 파묻혀버린 희망은 어디에 당신이 골프장 룸살롱에서 미소 짓고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몇 년 지난 중국살로 밥을 줘 세금으로 채택하는 MBC 성공화국 못 살겠다 못 참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가지고 노는 게임 싸우고 부딪혀봐도 여전히 정해져 있는 손해 모두가 원하는 건 그저 작은 희망인데 이미 병든 나라는 우리를 씹어뱉어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Black Korea 지금은 위급함의 챕터 90%가 개털되는 미쳐버린 갬블 인생을 게임으로 바꾼 각하에게 외쳐 도덕적으로 완벽한 당신이 바로 챔피언 Yeah 나는 꼽살이다 절대 안 돼! 전국에서 몰려온 농어민 1,8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외칩니다. 식량 주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이 쌀을 자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식량 자급률은 26%에 불과합니다. 특히 쌀을 뺀 다른 곡물들 자급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이제 전체 인구의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농지 면적을 볼까요? 전체 국토 면적의 21%까지는 이르던 것이 20년 만에 이제 17%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26%에 불과한 우리 정부도 최근에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식량 생산이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중심의 어떤 수출 통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갖고 있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고유가 때문에 각종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료값, 영양제, 뭐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보통 20% 30% 막 뛰니까 애들 학교도 못 가르칠 정도가 됩니다. 농사 짓고 싶은 심정이 별로 없죠, 지금. 축산 농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는 그냥 그만둬야 된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축사하고 뭐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대화도 막말로 막 오고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막막합니다. 농업도 수출 산업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는데 우리 정성을 다하면은 우리는 덴마크나 유럽, 미국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인데 노동자 문제 다뤘고요. 자영업자 문제도 이제 다뤘는데 오늘 만나볼 분들이 바로 이제 농민들 얘기예요. 농민들. 우띠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경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농업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분들이 가장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TA 하면은 보통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분들이 농민들이고 근데 FTA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저에게 저거잖아요. 핸드폰 팔아 쌀 사 먹으면 된다. 딱 그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오늘 낙곱살에서 돋보기를 농촌에다 좀 들이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우띠리가. 한 7%에서 8% 사이,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업이 GDP에 차지하는 거는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얘기는 인구는 8%인데 GDP에 2%밖에 없으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다. 근데 외국을 보면은 보통 외국은 2에서 2.5%고 GDP의 2% 정도예요. 근데
두 가지 논리가 있죠. 농업 자체는 작지만 농업 관련돼 있는 산업은 보통 10에서 12%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은 하나지만 계란을 가공해서 만드는 식품 산업 같은 게 옆에 유관 산업이 커지니까 유통만 해도 얼마야. 그러니까 농업 유발 이런 게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 고용으로 보면요. 2%지만 8%를 고용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죠. 그게 농업에 고용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8%가 지금 실업자로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개박살 났을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나이가 많아요. 평균 뭐 거의 60 몇 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7, 8%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새로 농업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시간이 가면은 2%도 방어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며칠 전에 누나 방송에 김용택 시인이 나오셔서 섬진강 네, 시인 예. 알지요? 그 김용택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농촌에 말이야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혼율이 높대요 또. 그래가지고 노인들하고 그러니까 예, 예. 8순 7순 대신 노인들하고 그 깨진 가정의 아이들 애기들 아주 어린애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기 몸 건수하고 뭐 이런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애기들까지 또 덧붙여서 또 혹 하나 덧붙여서 봐야 되는 이런 실정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대선 네. 주자들이 다른 데 엄한 데 가지 말고 그런데 농촌에 내려와서 농민들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 그분의 주장이었어. 맞는 말씀이신데. 그거 진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캠프 양쪽 다 보면은 농업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없고 일부러라도 농업 얘기를 계속하는 게 사실은 선진국인 거.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거 그냥 두면은 시장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농사를 안 짓는 게 답이에요. 시장으로 보면. 그대로 하면은 다 사 먹는 게 낫죠. 그치. 그 농업이 0이 되고 전량 수입 국가가 되면은 딱 시장대로 딱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할 거 아니에요. 왜 망해? 아니 평화로울 때는 다 이렇게 쌀을 주지만 옛날부터 자기네 주식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살아남은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선진국형으로 가는 구조 아니야? 선진국들이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스위스 얘기해 드릴게요. 스위스가 선진국이잖아요. 6만 불 제일 먼저 넘어갔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스위스는 농업을 안 하는 게 자연 조건에 맞아요. 왜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알프스고. 그렇네. 거기다가 1년에 반이 겨울이에요. 10월 달이면 춥기 시작해가지고서 1년에 반이 겨울이니까 거기에 농민들이 농업을 질 수 있는 거는 반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불리해요. 근데 거기 주식이라는 데가 뭐 치즈, 낙농, 계란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100% 자급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즈나 뭐 이런 맛있는 거 사올 때 스위스 때 사오잖아요. 그래. 그 자연 조건으로는 거기는 농업을 안 하는 게 맞죠. 6개월이 겨울인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겨울에도 지금 이모작하니까 보리도 되고 밀도, 그러니까 밀이 된다. 보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쌀하고. 네. 근데 스위스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농업을 아예 안 하는 나라가 맞죠. 그렇네.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거는 자기들이 자급자족한다. 중요한 그 자기네 늘 먹는 거. 우리식으로 치면은 밀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밀 지금 1%도 안 되거든요. 밀 없어. 지금 구경하기 어려워.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밀을 어떻게 하면 늘릴 거냐. 밀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갔던 게 선진국이지. 돈 안 된다 농업을 버린 거는 전형적인 후진국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손들이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요. 포도. 제 시골 마을 가보면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진짜 힘들어진 게 농촌에서도 역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비해서 농산물 가격은 사 먹을 땐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산자 단계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안 올라요. 몇 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비용은 뭐 예전에 그냥 노지 재배했는데 이제는 이제 비닐 하우스를 해야 되고 농비가 예전 비해서 한참 많이 들어가요. 비닐 하우스 하면 또 기름때거든요. 불도 떼야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살기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 하면 아까 누님이 이제 다문화 가정 이야기만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도회에 아들 딸들이 나갔다가 이게 다들 막 힘들어지고 비정규직으로 살다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혼하고 또 농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이제 농사 짓는 걸 거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자기는 또 계속 도에 있으면서 그냥 아들, 딸, 자기 자식들을, 손주, 손녀들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아들, 딸들이 힘들어진 걸 또 늙은 부모님들이 다 부양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애들 키우는데 나이 드셔서까지 그러니까 당신들도 힘들어지셨는데 또 도에 나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자식들 또 손주들 다 부양을 하는 끝까지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집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마을은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그 가뜩이나 힘든 농촌이 이렇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것까지 다시 떠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 이거죠, 사실은. 일단 우리 저 헌법을 보니까 121조에 이런 조항이 있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런 경자 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논이나 밭을 가져야 한다. 이 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실은 어때? 헌법의 119조가 아마 경제민주화 조항이고 121조가 경자유전 그러니까 원칙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87년에 9차 개정 헌법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네. 그래서 지금 헌법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할 때 좌파들이 바꾸자고 할 때는 이제 좀 오래된 것들을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 바로 발의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거고, 우파들이 바꾸자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바꾸자 그럴 때는 요걸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유전을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농지 투기를 전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땅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소작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업농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땅을 따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소작 사실은 뭐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데서 최근에 그렇게 그러니까 농업 이 월급쟁이 내지는 뭐 농업 직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소작이죠. 그래서 이제 헌법이 소작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풀려고 했어요. 노무현 때도 실제 풀려고 했었는데 그 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풀면 왜 큰일 나? 대기업들이 들어가? 대기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지주가 생기죠. 농지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농지를 안 갖고 지금 300평까지 조금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땅 투기를 거대하게 농업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서 이제 그걸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몰래 하는 거고 이거 아주 전면적으로 그냥 내놓고 할 수 있게 헌법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지어서 지금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소작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소작하는데 주인한테 줘? 일부를? 주죠. 한 30% 줄 때도 있고 50% 지역마다 다른데 소작을 사실은 떼요 지금. 그리고 근데 그 소작 주는 그 지주가 같이 살면은 법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못 해요. 근데 이제 부자지주인 경우에는 그걸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할 수 있거든요. 요번 정권 시작하면서 왜 무슨 공무원 공직자들 뭐 그다음에 국영기업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다 땅 갖고 있다가 뭐 이거 상속받은 건 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리고 땅을 사랑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환경부 장관 여자 후보 어려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거. 근데 이게 지금 힘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직불제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직불제는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와 상관없이. 근데 WTO 체계 내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주면 안 돼요. 그건 보조금이니까 안 되고 그냥 농민이니까 그냥 줄게 혹은 지역의 지원금이 그냥 줄게는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재지주가 자기가 부재지주인 걸 안 들키려고 고돈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농민한테 가야 되는데 보조금 같은 거. 네, 그걸 내놔라. 근데 이 사람도 힘이 세니까 농민은 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주기 싫은데 그래서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돈 주지 말고 차라리 비료로 달라고 하거든요. 비료는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그렇지,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건 WTO에서 안 돼요. 그거는 수출 보조거나 생산 보조가 되기 때문에 생활 안정을 할 수 있지만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비료로 달라고 하지만 그건 못 주니까 돈으로 주고 근데 부자지주들은 근데 그 중간에서 자기들 가져가고 그 돈 안 내놓으면은 붙일 놈들은 붙일 사람 많다고. 그 이를테면 친환경 농업 같은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년 이상 계속 해서 땅을 좋게 만들었는데 땅 좋게 해놓으면 지주가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 아니 다른 놈을 팔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 만들어놨더니. 그러면은 이제 유기농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닐 때 진짜 미치는 거죠. 아 미치지. 다른 데 가서 또 바꿔야 되니까. 그 직불금도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2008년에 뭐 문제 터졌었지 그때. 터졌는데 그때 다 감춰줬잖아요. 아 그래? 예, 그거 탈탈 털어서 지금도 사실은 그 지역에 알려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 농협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정부 기관이나 혹은 농민단체에서 지주가 누구고 어떤 놈이 가지고 가고 있고 현지에서는 아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왕따 되거나 쫓겨날 거 아니에요. 자기 조작에서. 못하니까 농사 못 지으니까. 일부는 이제 전남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농민의 차원에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하는 데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데서도 이런 부재지주가 이렇게 포획 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진짜 수사권 주면은 내가 싹 잡아 넣고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동네는 거의 한 80%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농민들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공장지대 같은 게 이제 그걸로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뭐 만드는 회사 있잖아. 그런 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주변에 상권 뭐 식당 하는데 소소하게 이런 게 막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활발한데 맨날 농사만 지으니까 이거를 빨리 어떻게 좀 바꿔달라 하고 이제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냥 농지로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자연이 있는 게 훨씬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조차도 어떤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 현실을 모르고. 진짜 이상한 게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할 때 좋은 땅에다 논을 만들잖아요. 그치. 좋은 땅에다 논을 만들고 나쁜 땅에다 밭을 만들죠. 밭은 이렇게 잘려져 있고 좁고 그다음에 물 빠짐도 안 주고 그런 혹은 뭐 경사진데. 좋은 땅이 논인데 농업이 정상적인 국가면은 논이 밭보다 비싼 게 상식이죠. 그렇지. 근데 지금 밭이 더 비싸요. 그래. 왜냐면 논은 워낙 좋은 땅이니까 농사를 짓도록 법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밭은 그보다 떨어지는 데니까 농사를 못 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투기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으로 만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좋은 땅을 논으로 계속 지켜야 되는데 이명박식으로 하면은 논을 자꾸 망쳐서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 4대강 때 농민들이 보면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 투기의 눈으로 보면은 4대강 그 농사가 안 되잖아요. 더 좋은 거예요. 논을 이제 밭으로 바꾸고 밭이면 조금 있다가 또 못된 거 막 뿌려가지고서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이나 지읍시다 그러면 오예 그런 거죠. 이상한 걸 뿌린다는 건 뭐예요? 아니 이를테면은 잡초? 잡초도 되고 무슨 뭐 약간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자갈이나 뭐 이렇게 해서 딱 오면은 봐요 우리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다가는 그렇네. 그러면은 그럼 그다음에 이제 나대지 같은 거로 바뀌죠. 그리고 그걸 이제 집으로 바뀌고 쉬우니까 농민 입장으로 보면 진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은 안 오를 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렇게 이제 농촌이 토건족하고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야.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게 농사 짓느니 이거 좀 비싸게 해가지고 뭐 공장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우리 땅이 좀 팔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니까. 농업 정책이 정말로 잘 되면은. 그런 논과 쌀을 잘 만들거나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벌어지겠죠.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줄 거라는 걸 농민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한탕해서 하자. 이 밑에까지 다 퍼져 있으니까 농민들이 희망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이분들도 이제 옛날부터 땅 사두고 집 사두면 뭐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늘 뭐 도시에서 그런 게 제일 크게 일어나지만 농지도 언젠가는 보면 좀 시간 지나니까 뭐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공장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땅값이 오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시골 마을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없던 땅에 공장이 들어서기도 하고 뭐 저희 마을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언제 전라도 쪽에 한번 가다 보니까 논 한복판에 완전히 아파트가 쭉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보면 참
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기 아파트를 짓나 이런 생각도 좀 부르기도 들고. 하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도 이제 구분이 있는데 여기는 농지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에서 딱 확보하고 있는 그런 농업지역이 우리 선진국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늘리는 게 사실은 맞는데 정부가 예. 근데 우리의 국토부나 우리의 농림부는 그걸 계속해서 개발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사실 기본 정책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농기반공사였거든요. 농업기반공사였는데 농업기반공사였는데 그거를 농촌공사로 바꿨어요. 근데 농업은 뭔지 아시겠죠? 네. 농업은 1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농촌이라고 바꾸면은 농촌 지역은 개발지거든요. 개발 대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은 다른 거구나. 그 농촌을 잘 살게 하는 건 아파트를 짓거나 도로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건설은 3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차 산업에 들어가야 될 보조금을 건설 쪽에 3차 산업을 바꿔줄 때 그때 농업의 이름을 쭉 떼고 농촌이라고 한 거거든요. 농촌이 잘 살아야지랑 농업이 잘 돼야지라는 거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거기에 떴다방 뛰어가지고 아파트 지어도 농촌은 잘 살게 된 거잖아요. 형님 말에 좀 보태면 그러니까 한미 FTA 막 추진할 때 정부에서 내놨던 이야기가 뭐냐면 농촌 피해를 이렇게 회복해주기 위해서 정부 예산 한 190조를 투입한다. 그런 식의 이제 방안들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잘 뜯어보면 형님 말이 딱 맞아요. 뭐냐면 말은 농촌인데 뭘 해주냐 하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집 앞에도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기석에 있는 밭 지나가는 그 농로도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장할 정도가 없는데 그걸 보니까 전에 아스팔트로 돼 있던 걸 다시 시멘트 포장으로 다시 바꿔줬어요. 물론 그걸로 해서 농민들이 농로 다니는데 좀 편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해도 그 혜택의 대부분은 어디 가냐면 건설업자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무슨 관광마을 진흥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잖아요. 하면은 시설물을 또 뭔가 지어요. 지어줘, 맞아. 지어서 그 시설물 사업을 해요. 근데 그거 제대로 운영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 유적으로 만든다. 농촌에 그걸 살려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고향마을 케이스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산이라는 데는 예전에 설총하고 삼성 신라 시대 성현이 태어났다 그래서 삼성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뜰도 태어났죠. 전 성인이고. 그걸 만드는데 그걸 한 100억 이상 들어가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쓰고 그걸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싸우던 게 지금은 이제 LH 공사를 바꿨는데 토공, 주공 그랬던 시기 있었잖아요. 토공, 주공처럼 농공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농어촌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 농공이 하겠다. 농공이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농기반공사일 때는 그러니까 농업이 아니고 농촌으로 바꾸고 나니까 농촌 지역의 아파트가 자기는 나와바리라고 막 그런 엄청 싸우면서. 나와바리 개념으로. 네. 그렇네.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라는 게 원래는 처음에 농지 개량 사업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좀 필요했죠. 없던 수로가 그거 다 만들어주고. 수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구불구불 하던 걸 이제 어쨌거나 조금 펴서 이렇게 지적 청량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어찌 보면 역할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미 20년 전에 다 끝났거든요. 늦어도.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맨날 이런 식의 이제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농촌공사에도 이 토목 쪽 있잖아요. 토목쟁이들이 승진하면서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쌀을 잘하는 사람, 그렇지, 그렇게 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그 직원이 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쌀 농사 잘 짓게 했나? 도로 잘 짓고 제방 잘 짓는 사람들이 승진해서 간부에 새만금 한 게 걔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특이하게 도로를 잘 만든다 그러면 도로 생각만 하지 그 사람이 왜 쌀 생각을 하겠냐고. 아니 그 새만금의 방파제 전문가가 들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방파제 아파트를 만들든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실 시대착오적인 이제 공기업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역할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청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걸 살려두니까 사실은 전혀 필요도 없는 사업에 엄청난 예산 갖다 쓰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부 특별 회계,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쓰는 주머니가 여러 개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일반 회계인 거고 그 외에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이제 특별 회계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 회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은 그냥 농어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런 식의 토건 사업, 시설 사업으로 떡칠이 돼 있어요, 이게. 이거 뭐 달걀을 잘 만들어서 그걸 맛있는 걸 한다거나 혹은 뭐 닭을 잘 키운다거나 그래. 그런 사람이 농업 전문가인데 콘크리트 잘 다루는 사람들이 여기 승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스위스 이야기를 했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그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죠. 이게 사실은 우리 면적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저 낙농 국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게 단순히 1차 산업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기관들 그리고 이 농업 인력들을 사실 거의 뭐 그러니까 기술 농업을 하도록 만들어요. 첨단 기술 농업을.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바이오 생명과학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되도록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쓰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그 맞는 거고. 예, 농업이 이제 진짜 흔히 말하는 경쟁력이라도 갖출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말은 우리는 막 농촌 도와준다고 막 그러는데 다 토건 사업으로 처바르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사실. 그냥 땅값, 땅 예.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예. 아니면 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돈 되는 작물들 갈아엎어서 돈 안 되는 작물로 바꿔주면 그 보조금 주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새로 농민이 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자기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농사 질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지금 뭐 평창이니 이런 데 가면은 쌀 줄 알죠? 와, 전혀 안 쌉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놓고 이제는 또 좀 빠지는 기세던데.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한참 올려놨어요, 호가를 근데. 부르시는 거죠. 호가를 생각하지 그 땅값이 뭐 사고 팔고가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농민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다 도시 있어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호가지. 그냥 부르는 값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떨어진 값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노무현 것이 시절에 아니지. 테헤란로에 기획부동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땅을 잔뜩 사다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지를 나눠가지고서 분할해서 투자 개념이었거든요. 투기죠, 뭐다. 그러니까 농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때 그거를 돈을 내고 산 사람이 유명인들은 거의 다 했고 그 다음에 좌파 인간들도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하다. 땅 투기까지 하세요. 농지 투기까지. 그래도 또 혹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니까 좌우가 없더라고. 그 땅에는 아니 농지 투기 하는데 아줌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도 하고 장관 그 중에 장관도 되고 그러니까 뭐 땅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돈을 거지. 사랑했지. 기획 부동산들 딱 가보면요. 거기에 빌딩 하나를 빌려요. 한 층을 빌려갖고 일종의 텔레마케트 비슷한 사람들을 한 100명씩을 고용해요. 그래서 전화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어디에 사실은 잘 안 알려지잖아요. 뭐 전라도에 어떤 땅, 강원도에 어떤 땅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전화를 돌리게 하는 건 무작위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끊죠. 근데 그걸 하나 딱 걸리면 그걸 파고 들어가서 이게 사장님 좋은 땅 나왔어요.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세에 한 7, 8배, 10배씩 막 튀겨서 팔아요. 아니, 그 전에 왜 지난 방송에 한무 선생님인가요? 한무 선생님. 그 땅을 샀더니 물 들어오면은 국가 땅 빠지면 내 땅. 잘못 사가지고 사기를 쳤어 이 새끼들이. 아니 그거 딱 지금 이게 기획부동산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팔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 약우 1 세금혁명 당선 1 시사돼지용 1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근데
그 농촌의 현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고 농민 여러분들이 힘든 게 사실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각하도 그렇지만 예전 정권에서도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 농촌도 경쟁력을 갖춰서 뭔가 미국 농업하고 맞설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 근데 말은 늘 그렇게 해왔어도 아니 미국하고 우리가 농업에서 맞설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생각해? 맞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뉴딜 얘기를 하면은 무슨 뭐 다 토건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뉴딜 때 했던 거에 대부분의 돈은 두 군데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미국 노동자들한테 의료보험 등 복지를 늘려주는 근로자가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간 게 아까 이제 제가 직불제 얘기 조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농민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미국 안에서 농업을 하면은 절대로 굶지 않게 하겠다는 거가 뉴딜의 내용이었거든요. 야, 이거 좋다. 농업을 하면 절대로 굶지 않게 해주겠다. 예. 아니 굶을 수가 없죠. 농업을 하면. 아니 굶을 수는 없지만 밥만 먹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 딴 것도 반찬도 좀 먹고 괴기도 좀 먹고 이래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동안 이제 화학농, 기계농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건 양상인데 미국도 이제 조금씩 이제 유기농으로 바꾸려고 하고 제가 선키스트 얘기했었는데 선키스트가 무슨 농업 회사가 커진 게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그게 그 협동조합이에요. 네. 그래. 그 다음에 카길 아주 악명 높은 그 카길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에서 돈을 워낙 농민들한테 농업 쪽으로 준 거예요. 농촌에 준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미국한테 우리가 어떻게 당하냐고 하면서 농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도로에다만 주고 싶다니까 지금까지. 야 누나는 정말 한심한 게 왜 농협 있잖아. 농협. 예. 농협이 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해? 그거는 거기 농협 회장님이 우리 각하 친구잖아요. 아니 각하 친구 이전에도 그랬잖아.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 그래 내가 볼 때는 맨 돈 장사만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모피아들 끼어들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농협에 계실 때 딱 해놓고서 그다음 청와대 가랑 이렇게 하면서 그 김석동 짓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는 게 우리의 농촌 생활 협동조합이잖아. 아니 근데 그 농협을 못 믿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그 적들의 공작이에요. 그래? 예. 그래서 농협을 못 믿게 만들고 어차피 한국 농업 망할 거니까 농협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싫어할수록 농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투기가 좋아질 거니까 농협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농협을 칭찬해 줄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 하나로마트 해서 지금까지 이 그래도 조금 더 싸게 하고 실질적인 그런 걸 했던 거는 농협이 한 거죠. 아 그러니? 하나로마트 다 농협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통사업 관련해서는 뭐 일정한 뭐 역할을 하긴 했는데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농협이 개혁되는 거는 맞다라고 거지. 저도 생각하는데 농협 안에는 실무자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아치 새끼들도 좀 있어요. 또 높으신 팀장급들. 팀장급 내 밑에 젊은 사람들 중에 실무자 중에는 정말로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어요. 아니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위에 그 위원장이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좀 문제인데 걔네들 다 지방 내려가면 다 한나라당 출신, 아니 새누리당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갈수록 그런 데가 왜 당이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 사람들 또 지방 초예요. 농협위원장 선거는요. 이거는 그 대단한 권력이에요, 사실은. 그래? 예. 그래서 아니 왜 거기 정치가 껴야 돼? 아니 이게 웬만큼 뭐 군수 부군수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농업위원장 하나 하는 거. 농협을 개혁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농협이 나쁘니까 아니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 아까 유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농산물을 가능하면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이 가능하면 이렇게 유통 단계를 줄이고 그래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게 팔고 도시인들 입장에서는 싸게 먹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도 사실 얼마든지 사업 기회는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돈 장사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아까 김석동이 그렇게 해간 거니까. 근데 이게 농촌에서는 어떠냐 하면 농협이 사실 다른 금융기관들이 별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독과점에 가깝거든요, 농협이. 농협 아니면 수협이죠, 뭐. 근데 이게 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율은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더 높아요.
저 대출 이자는. 근데 예금 이자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굉장히 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농민들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으면 농민들한테 그렇게 이 대출 사업을 하는 거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신용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예대 마진 키워갖고 막 이걸 덩치 부풀리고 지금 갈랐잖아. 그래서 은행하고 갈라서 이제 진짜 큰일 난다는 그걸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본장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 향수 자극해가면서 뭐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농촌 보험 들라고 막 이 지랄들 하고 있는데 오늘 말이 자꾸 거칠어지네. 근데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 나는 그 FTA 얘기가 한창 나올 때 그럴 때 농업협동조합이면 그런 데서 좀 나서 줬어야 되지 않나. 일본하고 좀 차이가 일본은 이제 전중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뭐 일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렇게 해서 전중 그렇게 부르는데 비슷한 거를 TPP를 할 때 일본 상원 하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연판장 돌리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서명을 받던 그 주체가 일본 농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너 그때 한국 농협 개새끼들한테 걸리면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파워 재구시를 지금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토건족하고 모피아들은 정확하게 자기네들 산업의 이해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농무성이 있어요. 아까 형님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유학할 때 보니까 미국 농무성 관리도 만났는데 그 농무성 관리 그리고 농무성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 농촌 지역의 그 출신 의원들도 발언권이 굉장히 세요. 돈을 진짜 많이 주무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진짜 뭐 낙농업 쪽에 돈을 엄청 보조금을 땡겨가요. 근데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쪽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변한 건 토건족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진짜. 이명박 보면. 후보 시절에 농업특보가 윤석원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경실련에 오래 계셔서 그러니까 생태농업 쪽에서는 제가 주로 총괄을 했었고 그다음 식품안전 쪽에서는 뭐 송교 변호사가 주로 총괄을 했었고 전체적인 거는 윤석원 교수가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 내에서의 농업론이 진행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후보 시절에 이명박이 전화를 직접 해서 윤석원 교수한테 농업특보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쪽으로 가셨죠. 그래요? 네, 진짜로 이제 농업특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명박 쪽에서 농업은 잘할 수도 있겠다라고 평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갔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초대 농림부 장관 할 줄 알았는데 약간 복잡한 일들이 안에서 막 생기면서 정운천이 된 거예요. 키위 정운천. 정운천. 네, 그래서 딱 보고서 이명박의 농업정책 역시 망할 거다라고 했더니 과연 망했죠. 그 농협에 지금 그 회장님이 각하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지. 예. 그리고 이번에 재선도 됐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셔야지.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농업 문제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식량 안보잖아. 만약에 이제 농촌이 망해서 쌀을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값을 확 올려버릴 수도 있고 뭐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면 공급을 끊어버리든지. 정말 전쟁 상황이면 끊어버리겠죠. 거기다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포니아라고 하는데 장립종, 단립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먹는 그 안남미랑 우리가 먹는 종이 달라요, 아예. 예. 그렇지. 맛만 다른 게 아니라 종이 달라요. 종이에요. 우리는 자포니아라는 종을 먹는데. 날아가는 거. 이 수저를 뜨면은 그냥. 헐 날아가요, 쌀이. 그거 안남미. 그게 안남미. 알랑.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걸? 찰기가 없고. 안남미구나, 그게. 박정희 때. 동남미 안남. 난 알랑미인 줄 알았는데, 알랑거려서 알랑미인 줄 알았는데, 안남미구나. 그걸로 해서 만든 볶음밥을 먹었는데, 뭐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비싼 거는 맛있어요. 아니, 그 이야기 하니까 나 그럼 나중에는 훌훌 털어서 먹었어, 그래. 아니, 근데 요번 정부가 진짜 웃겼던 게요. 쌀 남는다고 그걸 국수를 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자포니아는 다른 쌀에 비해서 4-5배 비싼 쌀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서 그 바티바 종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게 원래 싼 거니까 밀가루보다 안 비싸거든요.
당연한 건데 이 비싼 쌀을 가지고 국수를 해 먹으라고 하는 게 우리 각하였거든요. 미친놈이죠 그게. 상업 속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또 쌀이 또 부족해가지고 또 당연히 금방 부족할 건데 그거 국수하라고 공무원들 박수 쳤잖아요. 다 잡아넣어야 돼 그 새끼들. 게다가 그때 우리가 너 혹시 술 먹었니 지금? 아니 나 하다 보니 내가 농업이 원래 전공이잖아요. 우리 이제 점점 막말타가 다 돼가요. 거기다가 한식 세계한다고 지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몇백 손실받대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농업 정책을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살 수 있다. 그 소득 방식과 지원 방식을 만들어야 될 그때 국수 만든다고 그 지랄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농업이 어렵죠. 아, 지금 하여튼 비축량을 좀 늘리겠다고 또 이제 뭐 농업 빨리 잘 짓는 정책으로 또 뭐 바뀌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 택도 없지. 택도 없고 지금 제일 큰 건 뭐냐면은 국제적으로는 청년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게 할 거냐. 아.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네. 그러면 그게 이제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이 돼야 된다는 거는 다 이제 동일한 거고. EU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88만 원 세대에서 농업 공무원을 만들자. 그다음에 기간 농업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농업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월급을 주면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방식을 구현을 하는 거는 지금 EU에서는 이제 청년 직불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면은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월급을 주자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아까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게 아까 내가 마음에 확 와닿는 그래서 월급처럼 말이라니까. 주고 거기다가 자기가 잘 지으면 더 생기는 더 거니까. 생기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얼마큼을 줄 거냐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을 몇 살까지를 볼 거냐. 그게 이제 보통 유럽이 지금 한 40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살에서의 농민이 되면은 40살까지 이제 주는 거예요, 월급을. 일본이 조금 보수적인 나라라서 그걸 한 40 몇 살까지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좀 짧은 게 짧고, 근데 한국에서 뭐냐면요. 그 청년을 떼버려요. 그래서 돈 많이 받았던 50세가 또 농촌 가서 또 월급 받을 수 있게. 원래 청년 직불제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정말 농촌에서 그 벼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거를 청년들이 보면서 정말 그 농사 지으면서 보람 느낄 수 있다면은 이게 이제 골고루 잘 살게 되는 정말 농촌에 지금 어르신들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저는 사실 여지가 있다가 봐요. 지금 EU나 다 고민이 뭐냐면 다른 나라도 농업이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농사를 안 짓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엄청 어렵거든. 소득 사실은. 보장을 해줄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학농 방식이 아니라 이제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계속 가게 하고 그걸로 그 나라의 농산물을 안정시키겠다가 전체 방향인데 농사가 예술이거든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거를 갖다가 지금 토건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도시에서 진짜 이렇게 각박하게 지내는 것보다 우리 동네 그 농부들 젊은 사람들 좀 젊은 사람이래봤자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들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정말이야. 삶의 질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농촌 지금 이제 내 친구들이 그냥 사업하다가 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는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고 해서 다시 부모님 농사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쨌거나 뭐 여름 가을이 좀 힘들긴 해도 대체로 이렇게 겨울 되면 좀 쉬는 편이잖아요. 농한기가 있잖아. 그렇죠. 대체로 농한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또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우리 동네에 저기를 갔었다. 왜요? 그 노래방을 갔었어요. 갔는데 손님이 없어. 아니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농한기잖아요. 너무 웃었어. 근데 하나로마트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사실 기술적인 좀 고민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대자본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로마트가 눈에 가시예요. 그거 없애면은 이마트가 쫙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농협에서 한다는. 근데 좀 딜레마긴 한데 일본의 농협은 소매는 안 들어와요. 소매는 생활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쭉 하고 도매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농업에 대한 중간 유통 같은 것들을 공적으로 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로마트가 그걸 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답답하지. 왜 그 돈 버는 그 은행은 따로 분리를 해? 하나로마트에다 더 돈을 집어넣고 김석동 키워야지. 논리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서 농업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돈 장사해서 농협이. 아니 이쪽 농산물을 조금 더 키워야지 왜 돈 장사를 해서 줘? 아니 근데 농협에 있는 또 사람들은 또 보니까 은행 직원이 되는 게 또 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는 또 노조 내가 막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상적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나는 거는 생활협동조합이 해주고 거기에 중간에 유통을 맡아주는 도매는 농협이 해주고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이랑 소비자랑 농협 사이에 그림 크게 그려지는데 그렇네.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기업에서는 농협력을 막 하면서 하나로마트가 썩고 부패한 애들이니까 치우고 이마트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럼 또 안 그러니까 되지. 하나로마트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중요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지. 그럼 중요하네. 궁극의 모습은 아니라 이거죠 이게. 아까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농촌으로 이렇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소득 올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여유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이렇게 좀 낭만적인 산업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제일 꺼리는 게 뭐냐면 교육하고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애들 중소도시에 살면서 인접한 중소도시에 살면서 학교는 거기 보내고 농사 지으러 이렇게 차 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애들 학교 문제 이런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 교육 체계하고도 좀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생색내기식으로 하고 그것도 진짜 다 가라 자격자들이 이제 가짜 자격자들이 농어촌 특별 전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진짜 생색내기식인데 진짜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농촌에 온 아이들을 제대로 뽑는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렇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 농촌의 학교들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농촌의 학교 숫자가 좀 줄어버리면 이거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다 문 닫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농촌에 교육 마피아들이 학교를 없애는 거를 자기네 성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학교 구조조정에서 아니 어떤 나라 교육 공무원들이 학교를 만들어야지. 자기 10개 없앴다고 승진하고 막 그러더라고 미친 새끼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초등학교 그나마 좀 있던 학교를 다 폐교돼요. 통폐합하고 없애버리니까 이거는 시골학교는 다 없어졌어. 여기 남아있고 싶은 젊은 부모들 그러니까 농촌에서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도 도열을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때 문화인들한테 좀 섭섭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문화예술인이면 학교를 없애는데 반대를 해야지 폐교가 싸게 났다 그걸 사가지고 자기 작업실을 만드는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정상적인 점잖으면은 그 학교를 없애지 말고 그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그 좌파 쪽 문화에서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학교 싸게 나왔다고 자기가 사다가 이렇게 그걸로 무슨 기자학교도 만들고 하겠다. 깊게 생각을 못 나쁜 사람들이 사실 점잖지 않죠. 기자학교로 하면 지금 누구래요? 오마이뉴스도 거기다 사가지고서 맞아. 그렇게 폐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좋은 일은 아니죠 그게. 깊게 생각 못한 부분일 테고. 학교 없앤다고 때 그때가 안 된다고 막는 게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이죠. 방송 들으면서 뜨끔하겠네. 이제 그런 분들. 내가 그 양반한테 얘기는 한번 했는데 이미 그걸 한 다음에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정말 농촌을 살리고 싶으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막 삐까번쩍하게 돈 도로 닦아주고 이런 걸로 이명박 때 무슨 지원해준다고 되는 게 문화부 장관 했던 어떤 아저씨도요. 요 수도권에 폐교 사가지고 자기 뭐 한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 점잖은 일 아닌 거죠.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고 싶어도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기술도 좀 이렇게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구기관도 같이 밀어주고 하는 것도 가야 되지만 교육이라든지 문화를 농촌의 교육 문화를 같이 살리는 작업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작업이 있어야 돼. 안 살아나요. 그 희망을 가지고. 제가 농업을 계속 본 거는 경제학자에서 봤다기보다 저는 귀농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적절한 정도, 그러니까 떼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하고 인프라인데 문화 인프라는
사실 무슨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전용선과 네. 몇 가지 모을 수 있는 이거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소득과 그 만든 거에 대한 판로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를 하는 건 딱 반대가 내가 생각했던 농촌의 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식 세계 아주 웃긴 얘기죠 진짜. 우리가 낙곱살 하고 나서 선띠리보다 웃띠리가 말이 많았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내가 이거 살 거니까 내가. 아, 형 누님이 진짜. 자꾸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말 적었던 적도 많아. 아니야. 네가 말이 길어 내가- 그러고 애가 어디서 내가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선띠리 말 치고 적었던 들어가질 못해. 편들을 내가 다 꼽을 수도 있어. 네가? 내가 다음 주에 조사해서 내가 진짜 다 풀어낼 거야. 너 굉장히 꼼꼼하구나. 나 꼼꼼해. 뒤끝 있는 스타일이더라. 뒤끝.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지. 자, 제가 나 간다가. 아니 토요일 날에 우리 딸이 갑자기 이 3살이거든요. 가위로 지머리를 잘랐어요. 예쁘게 보인다고. 그랬더니 아니 선대인 형이 된 거야 머리가. 아니 근데 저 우리 아내하고 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지방에다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야. 당신만 보고 어떻게 사느냐.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병원이 없으면 피곤하다. 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또 맞아. 교육시설은 뭐 얘기 안 하고 당장 뭘 사러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지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또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은 농민으로 아주 유명하신 그 철학자이고 그러신 분인데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은 사실은 참치캔 그런 건 막 있어요. 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농촌에서 삶이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서 늘 이렇게 오곡받고 그렇지는 않고 그냥 부지런해야 그런 거 먹는다. 참치캔 깨서 이렇게 밥 먹고. 그 농촌에서 뭐 농사 짓지 않는 다음에야 가서 여기 그 도심에서 생활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휴식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참치캔 가지고 연명하지. 농사를 직접 지으셔야 뭐 깨도 얻고 들깨도 지으시는데 그래요. 그 나오는 수확 시기가 있잖아. 수확 시기까지는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 오늘 우리가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이제 방송이라는 게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지금 이제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또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분들이 많이 듣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 꼽사리들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러니까 대안을 세우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건데요. 대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EU에서 쓰는 방식들이나 소득 지원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스위스가 중요한 사례라고 제가 그러는 거는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국민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다른 쪽에 돈을 좀 쓰자. 라는 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소득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제의를 했어? 투표하자 국민들. 스위스는 국민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 헌법 어디다 쓸 건지를. 네, 헌법적인 판단이라는 국민투표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공무원들 그러면 이제 돈을 어디다 줄 거냐. 그러니까 전통농업에 줄 거냐 혹은 뭐 문화적인 거에 줄 거냐. 그 다음 논의는 쉬워요 오히려. 지금 웃디리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오늘 내가 철학자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학자 누구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신주? 강신주 박사님. 강신주도 농업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007 그 본드 얘기를 한 거야. 영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웅. 제임스 본드. 그러니까 영웅을 바란다는 거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대타다 사람이다라고 뽑는 거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주인공은 나고 내가 주체인데 나는 빠져버리고 나는 그냥 본드 거리고 그냥 본드를 찾는 거라는 거지. 본드? 그게 지금 딱 그 얘기잖아. 국민들이 과연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그럼 어디가 뭐가 발전할 것인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제안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민과 농업의 관계도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부가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시민들이 농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농업은 살아나요. 그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걸 국가에다 맡겨놓잖아요. 시민은 빠지고 그러면은
눈먼 돈이 돼버려요, 그 돈이. 막 빼가죠, 중간에. 그러니까 참 저 여의도에서 누나가 방송을 하면서 농민 여러분들이 왜 쌀값 막 폭락하고 막 속값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올라오시잖아. 여의도에 모이시죠. 예. 올라오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슨 논리적으로 정부에 뭐 따지겠어? 이분들 농사만 짓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쌀 뿌리고 있잖아. 예. 무슨 집단 태우고 이것밖에는 그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저 사람들 우유 쏟고. 과격하네. 근데 할 수 있는 몸짓이 그분들이 뭘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못 하니까. 그 쌀값이 올랐을 때를 제외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대해서 적대적이더라고요. 농민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농협은 적이고. 근데 잘 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가 먹을 건데. 그게 다 삼성에랜드에서 만든 자본의 음모더라 이거예요. 조금씩 잘못하는 데는 다 있죠. 한전도 잘못하는 건 많죠. 근데 농업에 관해서는 비효율적이고 나쁜 놈이라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결국 헌법 121조를 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도 잘못하는 게 있는데 과도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빠져나가서 이마트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의 비전을 만들 거냐. 시민들의 의식이나 참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기술적인 거는 쉬워요. 그 지금은 많이 농업의 중요성을 아는데. 아니, 지금도 안 해. 택도 안 해. 그래? 그래도 농촌에 FTA 하는 거 봐요. 모르지. 그렇지. 농민이 망한다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 자기 이익 본다고 생각하더라니까요. 농민이 망하면은 그 돈이 자기한테 결국 올 거 아니라고 안 오는데도 그래요. 값싼 동정도 아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왜 그런 거 뭐 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칠레산 포도 수입하면 포도값 싸게 사 먹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하는 거기도 하고. 농민이 잘 먹고 편안해야 내가 먹는 쌀이 편안하고 좋은 쌀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힘들면은 거기서부터 속이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때? 친환경 생태 농업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주 뭐 고급스럽게 길러지고 뭐 하여튼 막 비싸게 길러지는 거. 비쌀 이유가 없어요. 조금 비싸지만. 저희 그때 생협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비싸게 판매가 되니까 이마트에서 파니까 비싸죠. 그렇지. 정상적인 유통으로 들어오거나 1년 연간 계약하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 쌀이 쌀 때도 더 많아요. 왜냐면 이마트는 그때그때 하잖아요. 비싸면 비싸지고 싸면 싸지는데 그러니까 뭐 시민지원 농업이라든가 생협 이런 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걸 원하죠. 원래 그게 나갈 때는 예전하고 똑같은데 이게 이제 큰 데로 가면서 포장이 되면서 찻대기 광고가 밭대기 하는 게 되면서 이마트 같은 애들이 그렇게 거지. 하니까 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안 가고 우리는 비싸게 먹는데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비싸게 먹게 되니까 더 만약에 우리는 이제 비싸게라도 먹는다 쳐. 근데 더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외국에서 그것도 자본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오바마 때 실제로 그렇게 하고 푸드 스탬프라는 걸 도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걸 먹을 수 있게. 그거는 직접 돈을 안 주고 스탬프 형태로 주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투기를 원하니까 농업이 망하길 바래요. 그거 오바마하고 다 하는 거니까 지금 박근혜 쪽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푸드 스탬프 정도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싸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농업이 망해야 돈을 버는 새끼들이 있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우리 선띠리는 무슨 대안? 아니 지금 학교 급식은 무상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도 친환경으로 하면 군대에도 우리가 친환경 급식 하자 했거든요. 한 끼 1,000원씩만 올리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자라면 할 수 있거든요. 야, 우리 군대 얘기를 언제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저 국회의원한테 요번에 왜 누님 한번 이야기했잖아. 노크 귀순 있잖아. 그거 밝혀낸 그 국회의원 있잖아.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군부대에서 총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군부대 가는 군인 장병들의 그 얘기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다 줘서 PC 할 것 같지, PC. 뭐 이렇게 인터넷하고 그거 500원씩 1시간에 낸대. 군인들이 월급 얼마라고. 그다음에 자기 세탁하는 거 있지. 코인. 그 돈 낸대. 1,000원인가 내고서 하는 거래. 뭐 그러니까 완전. 군대도 아주 수익 사업으로. 그러니까 대학가 상업화된 지도 뭐 이제 한참 됐는데. 아니 컴퓨터 국가에서 놔줬다고 군인들한테 그 돈을 받는데 한 시간에. 말이 안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참 농업할 때 군대 친환경 급식을 하자고 막 주장했는데 국방부에서 그 돈 있으면 자기 딴 거 하겠다고 아니요 1,000원 1,500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로 얘들은 핸드폰 팔아서 쌀 사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농업을 죽이는 게 한국이 통상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군바리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에이, 진짜 웃기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촌이란 딱지를 붙었는데 토건 사업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광역 시도 단위쯤에서는 저는 농촌하고 도시가 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좀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돈을 좀 안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보니까 회사에서 농업에 관한 얘기를 쫙 모아보면은 헌법 121조를 깨서 농업회사가 자기 될 수 있게 해서 땅은 사서 거대한 지주가 되고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르겠다라는 그 농업의 월급 되는 게 사실 소장농 아니에요. 누나 생각은 농민이 만약에 그거 선택하는 거지. 새누리당이 정말 잘한다 그러면 새누리당 찍어야지. 그리고 뭐 민주당이 잘한다 그러면 민주당 찍어야 되고 무소속 잘한다 그러면 무소속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정치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저 사람들이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주체적이니까 만약에 나한테 어떤 게 가장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 농사에 가장 힘을 써줄 사람이 누군지는 곰곰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냥 예전부터 쭉 내가 좋아했으니까 그 무슨 뭐 정치인들이 유명 연예인이 아닌데 왜 뭐 얼굴 뜯어먹고서 찍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고. 이 시국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제껴줄 낙곰수 전투복 시즌2 집업 후드티가 출시되었습니다. 지퍼로 옷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놀라운 기능, 양팔이 동시에 들어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김총수의 머리도 들어가는 대범한 사이즈 구성. 각각점 딴지점컴에 들어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성이 새록새록 쌓이는 문화공간 벙커원. 11월에도 멋진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1월 1일부터 사진작가 스티브의 각하 졸라 땡큐전이 2주간 이어집니다. 강신주 철학박사, 김현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황상민 심리학 교수의 심리분석 콘서트가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영화 MB의 추억이 상영됩니다.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맞은편 벙커원. 자세한 안내는 벙커원.딴지.com.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 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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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자, 오늘 누난 말이죠.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비판한 글에서 읽은 한 토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농사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가? 대안은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인정하는 데 있다. 세금으로 대농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농 탈락을 촉진해서 한국 농업도 미국의 농업에 맞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 나는 이것을 농업 경쟁력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20년 동안 실패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이데올로기다. 진짜 주옥 같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로는 항상 농촌이 마음의 고향이다, 우리 삶의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각하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정부들에서도 농촌에 대한 정책은 항상 마치 농업을 포기한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농업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다 쓰러져가는 농촌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시기였고, 이제 농업이 말이죠. 포기가 아니라 농업 포용. 그러니까 농촌하고 농업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제발 다음번에는 꼭 들어서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농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다 함께 힘차게 외쳐봅니다. 외치면서 그 응원의 마음도 좀 담아주십시오. 애정도.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